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10년대 무단 통치 아래서 있었던 일본이 우리 민족을 탄압하자 국내적으로 3.1운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국외적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요. 국내적으로는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로 바뀐 이후에 국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3.1운동 이후에 민족운동은 무장독립전쟁, 말하자면 독립군이 총을 이용해서 일본을 무찌르는 그런 무력으로 독립하자 운동과 실력을 키워서 우리가 일본을 피를 흘리지 않고 무찌르자 라는 이런 실력 양성 운동 두 가지로 전개되었었는데, 오늘은 이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적으로는 임시정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만주지역 무장독립투쟁 이런 게 있고, 국내적으로는 사회주의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사회주의. 사회주의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자본가 계급과 그리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이 있는데, 이러한 계급들이 투쟁을 통해서 결론은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을 물리치고 노동자들만의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운동이 사회주의를 할 수 있겠는데, 이 사회주의가 러시아 혁명 이후에 국내로 확산되고요. 그리고 러시아 혁명에서 지도자였던 레닌이라는 사람이 약소민족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함으로써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지식인들에게 파급돼서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인, 청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다방면으로 보급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민족 독립과 계급 해방을 추구했습니다. 계급 해방. 그리고 지주와 자본가 중심의 민족주의 운동도 역시 똑같이 독립을 위한 같은 목표를 이뤘지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갈등도 하면서 화합도 하면서 독립운동을 같이 추진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는 그냥 간단히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가본다면 실력 양성 운동은 굉장히 많습니다. 민족 기업을 설립한다, 물산 장려 운동을 한다, 자치 운동을 한다, 한글 보급 운동 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다 배울 겁니다. 굉장히 우울하죠. 한글날이라서 그렇습니다. 10월 9일입니다 오늘. 선생님 굉장히 우울합니다. 하여튼 배경은 3.1운동 이후에 외교 독립운동이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즉각적으로 독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강해서 천천히 시기를 두면서 독립을 하자라는 생각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나 문화적 방면에서 근대적 역량, 말하자면 일본 애들보다 더욱더 똑똑하고 더욱더 치밀한 습성을 가져서 일본을 알아서 도망가게 하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민족 기업의 설립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자면 식민지가 된 것도 우리나라가 무력도 부족했지만 자금력이 부족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종속됨으로써 1300만 원의 빚을 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돈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면서 우리 민족들이 세운 기업을 만들자라는 민족기업 설립운동이 펼쳐지는데, 배경은 바로 1920년대에 있었던 일본이 회사령을 철폐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1910년대에는 회사령을 만들어서 조선에 있을 수 있는 일본 기업들을 키워주는 정책을 했었지만 1920년대에는 더 이상 일본 기업들을 보호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조선에서 자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본 기업들이 더욱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열어주기 위해서 이 회사령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령을 철폐하자 일본 기업도 많이 들어왔지만은 국내적으로도 신고제였던 이런 회사령이 없어지고 허가제였던 신고제가 없어지고 신고제로 변했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 놓고 신고만 하면 바로 기업이 되니까 우리 민족들도 어느 정도 기업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부터. 또한 일제 관세 폐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평양의 메리아스 공장,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흰티입니다. 흰티. 그 다음에 고무신 공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한계는
일제와 타협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했던 고려대학교를 만들었던 인천 김성수라는 사람이 일제와 암암리에 결탁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 자, 다음 물산장려운동이 있습니다. 물산장려. 우리나라 기업만 만들어 보니까 안 되겠다. 일본 물건이나 외국 물건을 쓰지 말자라는 것이 바로 물산장려운동입니다. 그래서 민족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자립시키고요. 일본 경제로부터 자립하고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만 만든 우리 민족 기업이 만든 물건만 쓰자라는 것이 바로 물산장려운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선지에서 내 살림 내 것으로 뭐 조선 사람 조선의 것 하는 좀 뭔가 우리나라 것만 쓰자는 그런 일본 불매운동을 하는 느낌이 보이는 지문이 나온다면 100% 이겁니다. 물산장려운동입니다. 1920년대. 그래서 이런 토산품 애용의식이 확대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조선 상품에 대한 우리 민족의 수요는 굉장히 확대되었는데 이 공급이 모자랐습니다. 또한 품질은 별로 좋지 않은데 이런 애국적인 슬로건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니까 그 과정에서 부실 상품을 만들어 놓고 자본가들이 폭리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탄압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상품 가격이 무차별적으로 상승합니다. 물가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는 수요와 공급이 적정선을 유지했을 때 가능한데 공급이 굉장히 적고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니까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물건의 품질을 줄여도 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려나가기 때문에 나쁜 품질의 물건을 비싸게 파니까 당연히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도 있었다.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밀립대학 말하자면 대학, 유니버시티를 만들자는 겁니다. 대학.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때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만 해도 대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식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은 대학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인식에 빗발쳐서 대학을 만들자라는 운동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일제가 우미나 교육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저급한 기술, 뭐 그냥 삽질하는 기술, 뭐 시멘트 섞는 기술, 아주 간단한 기술만 가르치자. 이런 기술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점 더 멍청해지고 점점 더 일본의 그런 일본한테 협조하는 그런 정신교육을 받으면서 일본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비판 능력을 상실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나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교육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뭐 선생님이 나쁜 일을 시켜도 이게 나쁜 줄 모르고 그냥 의심 없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피해를 받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멍청하게 하지 말고 똑똑하게 만들어서 일본의 탄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자라는 뜻에서 대학을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기성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한민족 1천만이 뭐 이론식 이렇게 그 구호를 만들어서 대학을 만들려 했으나 일단 돈의 모금이 부진했고요. 일제가 이것은 우리에 대한 독립운동이다 하면서 탄압을 했고 그리고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설립해서 이래서 일단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좌절됩니다. 그리고 이 경성제국대학은 나중에 서울대학교가 됩니다. 지금 스카이 대학권 중에 최고봉 서울대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친일 관리가 양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다음에 자치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운동. 일본에게 독립은 하지 않지만은 자치권을 받는 겁니다. 말하자면 교실에 있는데 학급 담임에게 터치를 받지 않고 실장이나 부실장이 알아서 뭐 반을 운영하고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치운동이라 할 수 있겠는데
학급에서 볼 땐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거를 국제적 차원으로 올라가 보면은 일본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에게 종속당하고 있는데 그냥 통치만 조선 사람들이 한다. 이런 걸 들었을 때 일제의 식민 지배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자치권을 획득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 운동가들이나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굉장히 비판합니다. 이것은 제2의 식민 통치다. 이거는 일본에 협력하는 친일파에 불과하다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최린, 이광수,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자치운동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농촌 계몽운동 이런 거 있습니다. 농촌 계몽운동. 사람들이 보니까 농촌에는 일하신 분들은 지금은 뭐 한글을 배우고 한자를 배우고 다 하지만 옛날에는 한글도 잘 모릅니다. 말할 줄 아는데 쓸 줄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문자 보급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토지 조사 사업 할 때도 기한부 신고제인데 한글이나 한자를 못 써가지고 자기 땅을 뺏기는 그런 슬픈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농촌 계몽운동을 해서 농촌 사람들에게 말과 문자, 글을 가르쳐서 당하지 않게 하자. 일본에게 쉽게 당하지 않게 하자 하면서 지금 조선일보가 문자 보급 운동을 추진하고 동아일보는 러시아의 뭐 나로드니키 이런 운동이 있는데 요거를 본따서 브나로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강연회도 하고요, 야학도 하고 밤에 가서 글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농촌 계몽 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작품이 시문의 상록수입니다. 하여튼 요런 많은 운동이 있었는데 이 운동의 의미는 우리나라가 문명사회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민족 독립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개됐기 때문에 일제의 조금이라도 탄압을 하면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모래 위에 모래성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넘어가서요. 내용이 많네요. 1920년대 이후에는 사회주의가 보급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과 노동자 이런 사람들에게 투쟁을 전개하게 됐었는데 그때 발생한 운동들이 바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농민운동은 농민들이 땅을 갖고요, 소작권을 갖자 이겁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요, 임금을 많이 받고 그리고 야간 작업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일을 적정히 하면서도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자라는 운동이 바로 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노동운동은요, 간단히 보시면 일제의 농촌 수탈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조사 사업, 산미증식 계획 이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농민들은 자기 땅을 다 뺏기고요, 고율의 소작료를 내면서 최대한 80%까지 뜯겨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압을 당합니다. 그리고요, 노동운동은요, 임금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일본 노동자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고요,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환풍기도 없고 전등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요, 통풍도 안 됐습니다. 미세먼지 엄청 먹겠죠. 그 다음에 장기간 노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도 노동에 참여하고 보수도 못 받았습니다. 이런 열악한 차별에 저항해서 사회주의가 보급되자 이런 나쁜 악패습들이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의해서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들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 1920년대에는 뭐 둘 다 생존권 투쟁을 했습니다. 생존권 투쟁. 우리 살 길을 찾아달라. 우리 좀 살게 해달라. 그리고 굉장히 합법적인 투쟁을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러나 1920년대 말부터 점차 항일 투쟁의 성격으로 변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패습이 있는 것은 모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라는 인식으로 전환되어서 이들이 1930년대가 되면은 적극적이고 유혈적인 폭력투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자, 대표 쟁의를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1920년대는 전라남도 암태도에서 서작 쟁의가 있었습니다.
친일 지주 문제처리 소작료의 약 90%를 떼먹다가 농민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으로는 지금 북한 도시인 원산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개시합니다. 자, 1930년대는 항일투쟁으로 바뀌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민과 노동자들이 조합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비합법 투쟁으로 바뀌고요. 폭력 투쟁화 됩니다. 하지만 중일전쟁 이후에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가 한 10년 정도 당해보니까 얘들은 역시 매가 약이다 하면서 폭력적으로 진압을 해버리자 이런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운동은 위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